네, 여러분들 여기 우리 10주차 수업 5월 6일 대체 휴일 때문에 수업 못하는 내용 동영상으로 여러분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 지역사회에 있는 대표적인 기관은 이제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인데 우리 이제 장애인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그래도 유사한 형태니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거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혼자 자립생활, 인디펜던트 리빙 자립생활인데 그걸 하기 위한 지원을 하는 기관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하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 내용은 자립생활 기술 훈련, 그 다음에 동료 상담, 그리고 건의 옹호, 정보 제공 이런 거 하고요. 그리고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파견해 주는 사업 같은 걸 주로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이 자립생활지원센터는 운영이 되고요. 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의공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훈련 이런 것들이고 자립생활 역량 강화하고 사회활동, 사회 참여활동 같은 거 지원하는 여기에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는 사업은 정보 제공,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건의 공호, 동료 상담, 자립생활기술연. 그래서 자립생활지원센터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장애인인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동료 상담도 제공하고 훈련도 하고 건의 공호도 스스로 이제 당사자들끼리 그런 건의 공호 활동 같은 것들도 많이 하고요. 선택 사업으로 자립생활 지원 사업, 이거는 자립생활 지원하는 그런 지원자들을 파견하는 사업인데요. 이건 바우처 사업이에요. 활동보조인 파견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활동보조 서비스를 바우처 사업으로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근데 아마 대부분의 이제 자립생활 지원센터는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활동보조 서비스를 많은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이 원하는 어떤 주거 서비스, 이동 서비스, 그 다음에 보조기기, 임대하는 서비스 뭐 이런 것들 하고 또 그 외에 지원 사업, 선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살펴봤다면 지역사회에서 가족을 지원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원기관은 여러분들 건강가정지원센터예요.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법으로 하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가족의 어떤 안정성, 가족 관계 향상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뭐 부모 교육, 뭐 아빠 상담, 뭐 부모 상담, 그리고 아빠들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아빠와 자녀 서비스도 요즘에는 많이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또 나타나는 모습은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합 운영하는 모습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2023년 1년 전인데 그 기준으로 보면 한 개소에 중앙이 있고 13개의 지원센터, 이거는 이제 광역별로 있는 거, 그러니까 온 광역에 다 설치되어 있지는 않고요. 모든 광역에 지금 13군데 있고 211개소에 어떤 시군구, 그죠? 기초자치단체에 그래도 대부분 설치됐죠. 건강가정지원에서 설치돼 있고 다문화하고 같이 요즘 여기 있네요. 다기능화 센터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건강가정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이게 이제 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 공통점이 있다 보니까 통합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는 이제 그 218개소가 있으니까 이걸 이제 같이 운영하면서 하는 곳들이고, 독립형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만 하는 곳들. 그래서 다문화가 별로 없는 지역이거나 다문화 가정이 별로 없는 지역이거나 아니면 다문화 관련된 기능이 많이 필요해서 독립돼서 따로따로 있을 필요가 있는 곳들은 이렇게 독립형 센터로 존재하죠. 그래서 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 업무는 가족 상담, 가족 교육, 가족 문화, 가족 돌봄 이런 거, 요런 게 이제 독립형 센터에서 주로. 그리고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된 우리나라의 방법은 지역사회에 사회복지기관 시설이 만들어져서 거기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관들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1년에 얼마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그걸로 운영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기관을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장애인들이 뭐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장애인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가서 프로그램 이용하고 노인복지관 가서 뭐 여가 프로그램, 뭐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 이용하고 이런 것도 다 그런 형태죠. 근데 2000년대 말경에 사람들이 이런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그거를 이런 보조금 방식으로 사회복지기관 시설을 다 짓고 거기에 예산을 다 1년 예산을 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사회 서비스를 늘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서비스를 이용할 자격이 있는 사람한테 신청할 경우 바우처를 제공하고 그럼 그 바우처를 들고 그 지역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찾아가면 그 서비스를 공짜로 혹은 약간의 자기부담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바우처 방식을 2007년도에 도입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럼 서비스 공급자는 꼭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기관시설이 아니어도 되고 개인, 영세, 영리법인들이 그냥 들어와서 다 제공할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요 이래로 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즉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서 영리를 추구하는 그런 작은, 그러니까 대체로 작은 곳들이 많아요. 그런 지역사회 영세한 개인, 영리, 사회서비스 바우처 기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신생아, 가사간병, 지투사업 이런 거 있고 지투사업 안에 또 다양한 종류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들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뭐 시설장이 어떤 자격을 갖고 있고 뭐 이런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영리인 경우에도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으로 등록해서 실제로 그걸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윤을 낼 수 있습니다. 시설 장비, 인력 자격 기준들, 그다음에 돌봄 노동자, 뭐 요양보호사 몇 분을 모시고 있고, 뭐 갖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에요. 인데요. 사회복지관은 우리가 이런 순서대로만 볼게요. 종합사회복지관을 여기서 말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지역사회 복지기관이자 시설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은. 그래서 가장 시설 유형 중에서 역사도 오래됐고 그동안 가장 큰 역할을 해왔고 근데 다소 기관 시설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그 정체성 도대체 뭘 해야 되냐 이제 왜냐하면 전에는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뭐 다 망라하고 뭐 노숙인 뭐 망라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다 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이제 다 그게 세분화됐잖아요.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자립생활지원센터, 아동은 뭐 지역아동센터하고 드림스타트 막 이런 데들 생겼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 생겨서 가족도 따로 부모하고 뭐 이런 것들 하고 어르신들은 또 재가 서비스, 요양 관련된 시설들, 노인복지관 이런 거 생겨서 다 더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 제공이 원래 그런 그 지역사회 주민 취약하신 분들 모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주일이었는데 이젠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고 또 비판도 많고 그런 너네 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어 뭐 이런 거에 대한 그래서 제일 이제 또 고민도 많으면서 그 정체성과 역할 같은 거에 대한 논의도 많은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좀 그 얘기들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대상이 지역사회 주민 모두예요. 그리고 점차 그 대상을 꼭 취약계층에 한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역사회 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도 이미 그래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사회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 전달 기구로 이제 종합사회복지관
다음으로 사회복지관의 등장과 발전을 살펴보면요. 사회복지관은 최초로 사회복지관의 형태를 띄었던 거는 1900년 초에 미국 선교사에 의한 반열방이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태화여자관이라고 해서 그 모자들,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모자들, 그래서 생계가 곤란한 모자들을 이제 같이 모아서 보호하고 같이 일도 하고 역량 강화도 하고 생활도 제공하는, 숙식도 제공하고 이런 형태의 태화여자관이 있었고, 이게 이제 기독교 태화법인이 됐고 지금 태화복지관, 그래서 가장 오래된 복지관으로 우리가 얘기하죠. 그래서 태화복지관 네, 모태로 이제 태화여자관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게 진짜 시작으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시작된 건 그러니까 거의 1990년부터 사회복지관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989년에 어떤 게 법제화가 됐냐면, 주택건설촉진법에 아파트를 지을 때 여러분들 저소득층이 몇 가구 이상 있으면 거기에는 몇 가구당 하나 이상의 사회복지관을 짓도록 제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영구임대 아파트가 막 1990년대부터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거의 단지에 하나 이상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그래서 가양사 종합사회복지관, 가양호 종합사회복지관, 이게 단지별로 하나씩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 막 빠르게 늘어서 80년에는 24개였다면 1990년대부터 빠르게 늘어서 지금은 450여 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보세요. 1990년에는 58개, 89년에 39개였죠. 근데 2000년에 338개로, 그러니까 매년 거의 한 50개씩 막 이렇게 막 늘어가지고 338개가 됐고, 그 이후에는 그 속도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늘어와서 2020년 경에는 지금도 계속 여기 좀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1년에 하나 뭐 이렇게 늘거나 아니면 좀 줄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 450개 정도, 여개 정도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 근데 시설 종별로는 사회복지기관 유형 중에서 가장 그 수가 많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사회복지관의 사업 대상은 지역사회하고 지역사회 주민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지역사회 주민인데, 근데 우리가 전통적인 취약계층이 주 대상, 우선순위를 가지기는 하죠. 그래서 저소득이신 분들,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한부모 다문화, 그 다음에 일이 필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전통적인 형태는 이렇게 취약하신 분들한테 이분들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왜냐하면 그때는 종합사회복지관밖에 없었으니까요, 를 제공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선별적 대상한테 종합서비스 제공하는 곳이 종합사회복지관이었죠. 그래서 자활센터도 그 안에 가지고 있었고요. 저소득 대상으로 직업훈련 같은 거 하고 취업발전 해주는 자활센터도 그 안에 갖고 있었고, 그 안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 형태도 갖고 있었고, 거기 경로당도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가족 대상 서비스 제공했고, 그 다음에 어린이 대상, 지역사회 저소득 아동 청소년 대상 각종 그런 어떤 학원을 대시하는 역할들, 그런 교육훈련 서비스를 다 갖고 있었죠. 네, 이제 그런 게 다 다른 기관들로 다 넓게 가면서 지금은 뭘 해야 되나, 지역사회 주민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뭘까, 보편적으로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례관리와 지역 주민 조직화 사업의 중요성이 훨씬. 그래서 사회복지관의 주요 역할은 과거에는 이렇게 다 서비스 제공이 주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대상, 지역사회 보호는 돌봄 서비스들 얘기하는 거죠. 아동 대상, 장애인 대상, 노인 대상, 이런 각종 돌봄 서비스들. 그 다음에 교육 문화는 교육 서비스들,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교육, 무슨 교실 이런 것들, 아동 청소년 대상의 교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활사업은 저소득 대상의 어떤 취업, 직업훈련, 취업 연계 이런 사업들이고요. 지역사회 조직화 사업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그 비중이 작았던 데 비해서 이제 2013년도에는 이 기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세분화된 사회복지기관 시설 유형이 등장을 했고,
그러면 이런 사업들을 거기서 하는 것들이 더 전문성 있고 더 잘하게 된 거죠. 거기서 하는 게 더 맞는 다른 그런 세분화 전문화된 기관들에서. 그러면서 이런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굉장히 작아진 거고, 이 서비스 제공의 역할은 사례관리 기능하고 지역 조직화 사업의 비중을 크게 하면서 사례관리,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 지역 조직화 사업, 요 세 개과 지역사회복지 간의 3대 사업으로 아예 제도화가 법에서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제도화가 됩니다. 그래서 지역 조직화 사업하고 사례관리의 중요성과 비중은 굉장히 커지고, 서비스 제공도 여전히 주요 사업이긴 하지만 그 비중은 굉장히 약해지는 그런 발생을 했고요. 사례관리는 여러분들 지역사회에서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 오시면 그분들 대상으로 그 기관의 뭐 다양한 전문가 혹은 지역사회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분한테 뭐가 필요하고, 이 사업은 직접 서비스 제공하고, 이 사업은 이 필요한 거, 이 요구와 문제는 여기로 연계하고 의뢰하고, 또 어떤 거는 또 정보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사례를 개입하고 연계하고 발굴하고 이런 역할들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 거고요. 그래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거고, 연계 의뢰 이런 게 하게 된 거고, 서비스 제공 기능은 여전히 하긴 하지만 그 기능은 작아진 거죠. 근데 그 유형을 보면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다문화 센터나 다문화 가족 센터나 그 관광가정 지원센터가 있는 곳들은 거기서 주로 이런 역할들을 더 많이 하지만, 그런 곳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여전히 이런 가족 기능 강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 관계, 뭐 부모 상담, 부모 교육, 가정상, 뭐 부모 자녀 상담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고요. 다문화 가족 지원 이런 것들 하는 거고, 보호는 돌봄 서비스들, 다양한 돌봄 서비스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뭐 등등 지역 주민 다양한 형태를 대상으로 하는. 그리고 교육문화 사업은 여러 가지 이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실들, 여러분들 아동, 청소년 대상, 성인 대상, 노인 대상, 뭐 일반 주민 대상 사업들을 이제 그런 교실 사업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비중과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중요성이 훨씬 커졌고, 그리고 계속 더 강조되고 있는 게 바로 지역 조직화 사업입니다. 근데 복지관이 좀 어려워하는 사업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지역사회가 좀 와해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동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중장년이든 어르신이든 이렇게 사회적 고립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완화하는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사회복지관의 주 사업으로. 그래서 그걸 하려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다 연결하는 일, 그리고 지역 주민들 간에 공동체 의식을 만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좀 우리가 서로 힘든 사람도 돕고 힘든 경우도 돕고, 또 더 우리 지역사회를 좋은 지역사회로 만들고 스스로 우리끼리 하면, 근데 그게 모여야 되잖아요. 그리고 뜻을 같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을 지역복지관이 주도적으로 주체적으로 한다는 게 주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하려다 보면 이제 자원봉사자, 후원자, 자원개발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일인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의 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렇게 연결망을 촘촘히 하는 일, 주민 리더를 만들고 주민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뜻을 같이 하고 모이게 하고 하는 일, 주민 조직화 사업, 그 다음에 이제 자원개발 및 관리 사업, 이런 것들이 지역 조직화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의 방향은 이제 다양하죠. 사회복지관의 방향은 이제 이런 비판들을 많이 받아요. 도대체 종합사회복지관 뭐 하고 있는 거냐? 근데 여기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지역사회에서 유일한 그런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주민 조직화 사업의 주민 조직의 역할을 전혀 안 했었죠.
그리고 우리는 전문적으로 서비스 제공하는 데야 하면서 이런 주민 조직화나 지역 주민 운동 같은 거는 지역 운동가나 빈민 운동가들이 할 일이야. 해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에 이제 주민 조직화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하기도 힘들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인가 싶었고 좀 처음에는 좀 이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었죠. 지역사회에서 종합복지관들이. 근데 그리고 원래는 그냥 서비스 제공의 역할만 했으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점차 이 역할의 중요성과 그런 것들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다라는 거고요. 사회복지 환경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시설 인력이 다원화 전문화되고 바우처 기관이 늘어나고 그리고 중앙집권이 이제 분권화되고 선별적이 보편적이 되고 공공성이 강화되다가 지금 이거는 사실 공공성 강화가 다시 좀 스탑되긴 했어요. 공공성 강화는 사회서비스 1 우리 배웠죠. 사회서비스 1 방식이었는데 요거는 사실은 공공성이 강화되다가 스탑되긴 한데 근데 이게 공공성 강화는 그 사회서비스 1 방식의 직접 고용은 아니지만 서비스에서 사회서비스가 국가 책임이다. 그리고 국가가 어쨌든 지원해야 된다. 어떤 방식이든 민영화 방식이든 시장화 방식이든 공공성 방식이든. 그래서 공공성 강화의 기조는 분명해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관은 뭘 해야 되냐? 제가 생각하는 건 여러분 굉장히 다양할 수 있어요. 그 서비스가 부족한 걸 더 채우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례 관리를 주로 하고 아니면 대상 중에서 어딜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데 사실 계속 보편화해서 서비스 제공하는 거 그냥 지역 주민들 대상으로 그냥 필요한 서비스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동주민센터의 문화교실이나 그냥 백화점 문화교실하고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또 사회복지관의 정체성이나 방학 이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또 완화하고 사람들이 살 수 더 삶의 질을 높이고 더 이렇게 그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내는 데 거기서의 핵심적인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요. 그러려면 지역 조직화 사업, 지역 주민 조직화 사업 이게 이제 사회복지관이 주로 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과거에는 이랬어요. 선별적 대상한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 그래서 선별적 대상인데 굉장히 다양한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가족 뭐 다한테 하지만 저소득이시고 요런 취약계층들한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보편적으로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그리고 서비스는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근데 지역에 굉장히 기반을 둬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특색이 있는 그런 욕구와 그런 문제에 대응하고 조직화하고 그런 것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기관들 연계해야 돼요. 네트워크. 그죠?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의 핵심은 결국에는 지역 주민 조직화다. 지역 조직화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키워나가야 된다. 그거는 결국엔 지역 리더 양성하고 그리고 항상 백업하고 지지하는 역할, 매개하는 역할 해야 하고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